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함께하는 원언방송 특집 한반도 평화의 길을 묻다. 저는 특집 방송의 진행을 맡은 사령과사연구소의 박성태 실장입니다. 80년 전 1945년 우리나라는 기다리던 해방을 맞이했지만 같은 해에 남과 북으로 갈라졌고 지금 80년째 그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같은 민족이지만 남과 북으로 갈라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 유일한 분단 국가가 돼 있습니다. 곳곳에서 충돌하는 국제 정세, 미국과 중국 두 거대 국가의 충돌, 세계적으로 안보 위기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 남과 북은 군사적으로 대치 중입니다. 혼란 속에 더 중요해진 평화와 통일. 오늘 방송에서는 그 평화와 통일의 길을 묻기 위해서 오늘부터 16번에 걸쳐서 국제 정세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길을 어떻게 모색해 갈 것인지를 전문가와 함께 듣고 또 여러 그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다 더 객관적이고 실질적으로 알 수 있는지 그런 시간들을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앞으로 저와 함께 특집 방송을 같이 해주실 분이 계시는데요. 통일 전문가십니다. 통일연구원의 김태원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통일연구원 저는 뭐 잘 알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의 통일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박사님들이 모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자료도 제가 많이 보고 있고요. 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통일연구원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통일연구원은 이제 이름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는 1991년에 설립된 국책연구기관이고요. 통일 대북 정책, 남북 관계, 그래서 북한의 정치, 군사, 경제, 문화, 사회 정말 전반을 좀 다루는 그런 북한과 남북 관계에 관한 연구를 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사실 70년대 초반생인데 그때만 해도 북한 또 당시에는 김일성 이렇게 하면 또리 장군이라는 방공 영화가 있었습니다. 또 어렸을 때 그런 영화를 보다 보니까 그 이미지가 상당히 오랫동안 각인돼 있더라고요. 미화도 아니고 그리고 나쁘게 보는 것도 아닌 정확하게 지금 어떤가 이 실상을 알게 되는 것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는 김태원 박사님과 함께 북 리뷰. 여기서 북은 책이 아니고 북한 리뷰입니다. 북한 리뷰를 통해서 북한의 실상을 보다 정확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김 박사님이 준비한 북한의 리뷰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오늘이 이제 북리뷰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만나는 그런 시간이어서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미 러우 전쟁이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지만 그 북한의 러시아 파병,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마 너무나 이제 익숙하실 텐데 지금 북한의 적대적인 두 국가 선언,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을 좀 전반적으로 좀 다루면서 얘기를 하면 이게 좀 북한에 관한 우리의 이해를 같이 좀 높여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북한의 러시아 파병. 사실 여러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근데 1번은 어쨌든 북한의 군인들도 우리 동족인데 멀리 가서 러시아에 그것도 사실 국제적으로는 해서는 안 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벌써 수천 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일단 그게 있고 또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나라랑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데 북한 군들이 실전에 투입하면서 전쟁 경험을 쌓고 오면 우리한테 이거 너무 안 좋은 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일단 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사실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이슈만으로는 이제 국제적인 이슈인데 그것만으로도 이제 연관이 있지만 결정적으로 이제 2024년 10월부터 이 북한군 파병 문제가 이제 조금 가시화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이라든지 CNN이나 이런 보도들도 이렇게 해보면 워낙에 그 파병 규모나 이런 건 변동성이 크지만 2만에서 3만까지도 추정을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의 한민족이라는 관점도 있고 또 그들이 이제 실전 배치 경험이 이제 한반도 동북아 안보 위협 질서에 어떻게 또 영향을 줄까 되게 촉각을 좀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또 빠뜨릴 수 없는 게 2024년 6월에 북한과 러시아 간에 이제 체결된 예. 그 전략적 그 동반자 관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이 굉장히 핵심적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상 뭐 준 거의 뭐 동맹에 가까운 그런 조약이라고 이제 보는 성격이 큰데 이 조약에 따라서 북한의 파병이 단순한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이 아니라 이제 좀 이해관계나 거래, 그래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예를 들어서 뭐 군사 기술을 이제 좀 제공받는 대가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고 있어서 그 우리도 얘기가- 당연히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그 얘기가 같아요. 있었습니다. 사실 네, 뭐 앞서 말씀하시기를 네. 2, 3만 명이 맞습니다. 파병됐다라고 하는데 뭐 외신들 보도에 따르면 훈련받지 못한 군인들이 네. 많았고 그래서 특히 드론에 속수무책 당한 북한군들이 많았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네. 그중에 또 수천 명이 전사를 했고요. 어떤 청년들의 목숨을 갖다가 바친 거잖아요. 그럼 러시아는 뭘 준 거예요? 러시아는 이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의 뭐 참 목숨 값이라는 표현이 참 너무 예. 무겁습니다만 그거에 상응하는 이제 대가를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방공 시스템이라든지 뭐 지대공 미사일, 위성 기술, 그리고 뭐 항공기 업그레이드 기술, 막 이렇게 정말 지금 현재 북한에서는 러시아로부터 그런 지원을 받지 않으면은 업그레이드 할 수 없는 그런 예. 굉장히 핵심적인 기술을 갖다가 제공받는 걸로 모두가 좀 많이 이제 좀 관측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당시에 뭐 그런 기억도 납니다. 둘 중 어느 국가가 침략을 당하면 뭐 자동 개입하는 맞습니다. 것처럼 자동 우호적으로 개입 도와준다. 조합. 네. 예. 그러면 거의 뭐 사실상 군사 동맹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서 처음에 그 조약이 나왔을 때 사실은 그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그 조약이 나오기 전에도 뭐 사법 협력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각종 협력이 있었는데 그거를 거의 이제 법제로 이제 명시했다라는 게 굉장히 주목을 받게 됐었던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북한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2018년 막 그맘때 북한과 가장 달라진 대내외 여건 중에 핵심이 사실은 러시아와의 관계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북러 협력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배경으로 해서 그런 군사 기술 협력에 좀 방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예. 우리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제 좀 곤두세울 수밖에 없죠, 많이. 그렇죠. 네, 그 개방이나 국제사회 편입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그렇죠. 군사적으로. 네, 그게 가장 좀 위험하고 예. 우리도 뭐 러시아와의 얘기, 북중러, 한미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들을 쉽게들 많이 하시는데 결국은 그 핵심 축은 안보 위협으로 서로가 치닿으면 안 되는 그 상황에서 경쟁적이고 좀 팽팽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북러 군사 협력이나 이런 것들이 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단순히 파병 자체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촉발되는 이후의 군사 기술 협력으로 우리가 좀 확대해서 계속 좀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죠. 예. 네. 앞서 이제 다른 주제 하나 또 말씀하신 게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네. 이건 사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네. 우리나라와 북한을 두고 한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참 이렇게 남북 관계가 지난 몇십 년간 이제 큰 흐름을 이제 가져왔지만 어떻게 보면은 남북 관계가 좀 부침을 늘 겪어왔죠. 예. 그러나 그래도 좀 교류 협력이 활성화되는 시기가 있고 또 좀 그렇지 못한 시기가 있고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에 공통됐던 거는 통일을 지향한다는 그런 잠정적인 특수관계다라는 대전제에 대해서는 입장을 달리하지 않았던 건데 예. 이 김정은 위원장의 그 적대적 두 국가론 2023년 이제 말에 제시했던 그 선언 이후로 거의 이제 교전 중인 거의 적대 국가로 이제 명시를 하게 되면서 그 선언에서 선언으로만 그친 게 아니라 이후에 법제화가 된다든지 헌법에서 뭐 통일이나 민족을 지운다든지 그래서 이런 게 액션으로 어떻게 보면 나타나다 보니까 국내적으로도 굉장히 더 주목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북러 협력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가시화되다 보니까 이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한 해석 자체도 국내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이제 좀 쟁점화되면서 여러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키워드가 아닌가 싶은데 지금 뭐 지난 시간을 거쳐서 또 다시 또 북미 회담에 대해서 트럼프도 워낙 의지를 많이 밝히고 있고 하다 보니까 내년 뭐 상반기까지 특히 미국의 중간 선거 전까지의 이제 흐름을 좀 계속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적대적 두 국가론 지금 정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또 이렇게 예. 발신을 하는 거지에 대해서 특히 좀 전문가분들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좀 이렇게 정말 첨예하게 좀 이렇게 잘 들여다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네요.
많죠. 근데 두 국가론이라고 하면 네. 옛날에 남북대화 시기가 네. 좀 됐을 때는 우리가 그래도 한민족인데 잘해보자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두 국가로 규정해 놓으면 이거는 그냥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걸 빼고 이제 얘기가 되는 건가요? 뭐 거기서는 북한의 주장에 지금 따르면. 북한의 그 선언을 그냥 맥락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정말 그냥 각자 살자 이제 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통일을 얘기할 파트너가 아니라 그냥 옆에 경계를 맞닿아 있는 그냥 이웃 국가처럼 그냥 그렇게 가자는 건데 우리도 지금 현 시점에서 너무 그대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는 이제 우리 헌법상의 상충 문제도 있고요.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남북 관계에서 얘기했을 때의 사실상 그런 두 국가로서 유엔에 동시 가입한 이제 그런 배경에서 얘기했을 때와는 좀 다르게 이게 궁극적으로 통일을 지향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평화적이고 공존인 관계로 가자는 것과 아예 두 국가로 가는 거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차원이다. 그래서 저는 북한에서 그런 어떤 의도를 하고 접근을 했는지와는 또 차치하고서 국내에서라도 좀 목소리를 잘 모아야 되는 그런 되게 중차대한 시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을 만나는 시간 김태원 박사의 북한 리뷰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통일 대담 한반도 평화의 길을 묻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통일 대담 한반도 평화의 길을 묻다 본격 대담에 들어가겠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 정상화를 위한 그 해법을 전문가로부터 들어보는 시간. 오늘 첫 시간인데요. 우리나라 남북 대화의 산 역사 증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장관님 한 2, 3년 만에 뵙는 것 같은데 혈색이 더 좋아지셨어요. 무슨 황토끼 내전도 마사토끼 맨발 걷기가 유행하잖아요. 예. 맨발 걷기를 3년 넘게 했더니 이렇게 얼굴이 깨끗해지고 M자로 대머리가 돼가던 머리가 지금 일자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머리도 나고요. 예.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통일과 평화에 대한 관심도 늘리고 맨발 걷기로 탈모와 피부도 좀 좋게 하는. 좋아요, 확실히. 지금 이게 통일 대담이어서 일단 평화와 통일 얘기를 하고 몰라요. 나중에 저희가 이제 건강 코너로 해서 맨발 걷기의 효능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시간을 내서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들어보니까 정세현 장관님이 원불교, 지금 이 방송 원음 방송이잖아요. 원불교의 원음 방송인데 원불교에 이미 수십 년 전에 입교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971년 7월 30일 원남교당으로 입교가 됐어요. 원남교당에서. 예. 본명은 수인, 닭글수 어지린.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원광대학교 총장 일을 하게 됐는데 예. 원불교 열심히 나가서 뭐 그야말로 공을 쌓아야만 도포를 받게 되는데 남자는 산자를 붙입니다만 예. 난데없이 그때 종법사님이 나한테 백산, 맛백자, 맛백자, 백산이라는 보포를 내려주셔가지고 이렇게 원불교에서 세운 원음방송에서 제가 통일 문제를 가지고 대담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참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원불교가 사실은 통일 문제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은 통일과 평화 이 종교인데 사실 장관님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연이어 통일부 장관을 하셨는데 당시가 사실 남북 대화의 황금기라고 볼 수 있었던 시기입니다. 남북 대화만 2년 반 동안 95차례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때 생각과 지금 비교하면 좀 어떻습니까? 그때는 2년 반이면은 2년 반 정확하게 29개월인데 네. 29개월에 그 29개월이면 총 95회 남북 대화를 하려면은 그 한 달에 하여튼 두세 번은 그냥 하는 거죠. 3.5 내지 3.6회 그러네요. 정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매주 이제 회담을 거의 하다시피 하는데 회담 한번 하려면은 그 일주일 이상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그냥 이 회담 관련 말하자면 그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결론 내리고 지시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 그때가 아니라 원래 기본적으로 남북 대화는 군사 회담이라도 통일부 장관이 지휘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아니에요. 적시자 회담도 마찬가지고
또 체육회담까지도 그러니까 모든 남북 접촉과 대화는 통일부가 관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95회 남북 뭐 장관급 회담은 제가 8번을 했고 그 밑에 경제회담 무슨 적십자 회담 또는 그 군사회담 등등 모든 회담을 포함해서 95회고 합의서를 76개를 만들었습니다. 아, 76개요. 예. 어. 이거 하다 보니까 합의서가 그 말하자면 자식벌의 합의서를 만들고 결과물이 합의서. 그다음에 또 손자벌 합의서가 필요하고 어. 이런 식의 이제 합의서가 75개나 만들어져서 그 남북 그 71년 남북 적십자 회담 이후에 아마 가장 그 회담이 잦았었고 합의서가 연 단위로 쪼갰을 때 많이 나왔던 많이 시절이었습니다. 예, 장관님 그때만 해도 정말 남북 대화가 활발했는데 물론 그중에 일부 합의는 지금 무용지물이 된 경우도 있지만 근데 어쨌든 지금의 남북 관계 어떻게 보십니까?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남북 관계가 이렇게 그야말로 망가질 수가 있나? 공든탑이 무너지려 하는 속담이 있는데 야 공든탑이 무너지는구나. 예. 지금 다 무너졌습니다. 쌓았던 것들이 예. 또 무너지는. 그래서 그 중에 일부는 또 장관님이 쌓은 게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이 좀 있으실 거거든요. 쌓았다기보다는 벽돌 몇 장, 돌 몇 장을 올렸다고 봐야 되는데 이게 남북 관계라는 걸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끔 남북 관계도 추나 추동이 있다. 지금은 겨울이다. 이명박 정부, 그 박근혜 정부 그 8년, 10년이구나. 10년이죠. 10년 동안에 완전히 그 중단이 됐던 남북 관계를 문재인 정부 때 살려가지고 상당한 정도로 그 발전을 시켜놨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윤석열 정부 들어가서 완전히 그야말로 공든탑을 허물어 버렸어요. 이명박 정부 박근혜 때보다 더 심하게 허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심지어 북한이 윤석열 정부 시기에 대북 적대적인 정책이나 그 대북 정책 기조 때문에 남북 관계를 교전 중인 전쟁도 없는데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감이 들었던 겁니다.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 관계가 돼버렸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교전 중이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군사적인 그 활동이 겁이 나가지고 그렇게 한 거고 적대적이라는 그 수식어는 사실은 교전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이 화해 협력적인 그런 방향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남북관계를 적대적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고 봐서 그렇게 했을 뿐인데 정권이 바뀌었지만 바로 그 북한이 뒤집을 수는 없죠. 뒤집을 수는 없고 그러나 이재명 정부 들어서 가지고 몇 가지 지금 선제적인 조치를 서서히 해나가고 있는데 머지않아서 이것은 정동영 장관이 이제 평화적인 두 국가로 가야 된다는 표현을 썼던데 그건 적절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1991년 9월 17일 날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을 했습니다. 그때는 북한이 먼저 가입 신청서를 냈어요. 흡수 통일의 공포 때문에 그랬죠. 그다음에 91년 12월 13일 날 서울에서 열린 남북 총재급 회담에서 남북 기본합의서가 체결됐는데 그 기본합의서의 체결 서명자의 직함이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원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형묵 국호를 써가면서 합의서를 맺는 게 그때 최초입니다. 당시 어쨌든 유엔이라는 국제기구에 남한과 북한이 동시에 가입하려니 지금 저기 각각의 주체가 돼서 가입했다는 말씀이시죠? 김태현 박사님은 국제법 박사인 것 같은데 국제법적으로 두 나라가 된 겁니다. 유엔에 동시 가입을 해서. 근데 이제 남북 간에도 서로가 서로를 정식 국가로 인정한다는 그런 취지로 합의서를 만들었고 그게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원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행묵이라는 이름으로 서명을 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실 남북은 거의 협력적, 공존적 두 국가였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로 넘어오면서부터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시작은 그야말로 평화적인
또는 문재인 정부까지도 평화적인 두 국가 관계였었는데 지금 말씀이 이제 사실상 그렇다는 말씀이죠. 사실상 그랬었다 이거죠. 예. 근데 그걸 윤석열 정부 때 너무 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이 겁이 나니까 북한에서 그것을 수식을 바꿔가지고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라고 성격 규정을 했지만 이재명 정부 하기 나름으로 뭐 정부 임기 중에 예. 다시 평화적인 두 국가로 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저는 오랜 그 현장 경험을 가지고 그 토대에서 볼 때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평화적 두 국가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계속 그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다 정부에서라고 얘기했다가 이제 말을 좀 바꿨습니다. 검토하는 평화라는 것은 너무 좀 화려해 보이고 공존적 또는 뭐 협력적 예. 뭐 그런 정도 두 국가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거는 이미 33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예. 사실 이제 우리는 예전에 얘기하는 특수관계, 통일을 지향하는 남과 북한의 특수관계로 규정을 해 있지만 말씀 이제 실질적으로는 서로 다른 체제 속에서 두 국가로서의 기능을 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김태원 박사님은 남북 관계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 뭐 사실은 장관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걸 들으면서 저는 이제 좀 통일 북한 연구를 시작하는 이제 입장에서 그래도 조금 뭐 위안이라는 표현이 뭐 적합한지는 모르겠지만 예. 추나추동이 있다라는 말씀이 되게 좀 와닿았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뭐 기본적인 적대적 두 국가론뿐만이 아니라 북러 협력 그리고 뭐 북한 핵능력 고도화 거기다가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우리 국내적으로 통일 인식도 너무나 안 좋잖아요. 그래서 남북 관계는 정말 최저점으로 평가가 되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여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서 우리의 또 그런 두 국가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두 국가로 뭐 자체에 대한 것보다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또 실행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사실상 이제 헌법적으로도 맞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통일을 지향하는 그런 평화적인 그런 공존이나 이런 전략을 모색하는 그런 계기로 어떻게든 좀 살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헌법 얘기하신 게 좀 논쟁의 한 중심에 서 있는 게 지금 정동영 장관이 뭐 평화적 두 국가로 가야 된다, 살짝 두 국가 인정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헌법 3조는 어쩌자는 거냐? 대한민국의 영토는 헌법 한반도와 3조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하는 그걸 어떻게 할 거냐? 헌법을 없앨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91년 기본합의서 체결 이후 또는 91년 뭐 9월달 유엔 동시가입 이후에도 그 헌법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 때 일입니다.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뭐 심지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까지도 그 헌법 3조를 뭐 고쳐야 된다, 무슨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일체 없었어요. 지금 와서 난데없이 지금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을 흔들기 위한 목적으로 헌법 3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지금 얘기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기본합의서 서문에다가 남과 북은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예.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다. 그런 성격 규정을 했어요. 물론 그것은 72년에 체결된 동서독 기본조약에 대한 저희 그 독일 연방 뭐 최고 법원의 해석에 바로 그 특수관계라는 독일어로 베존데레스 베치공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벤치마킹 해가지고 남북 간의 특수관계로 규정을 합시다. 기본합의서 만들 때. 그러니까 특수관계라고 규정을 하면서 헌법 3조를 손을 안 대도 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지금 가지고 특수관계, 이제 두 국가론을 받아들이자 하는 얘기를 마치 그 김정은의 지시를 따르는 거냐 하는 식으로 말을 갖다 붙이는데 김정은 이전에 김일성 때부터 그 특수관계였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헌법 3조는 그대로 놔두고도 얼마든지 평화적인 두 국가 내지는 꼭 협력적 두 국가, 공존적 두 국가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고 그렇게 돼야만 말하자면 그 동북아 정세가 남북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전에 남북 대화가 좋았을 때도 사실은 두 국가론이나 이런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얘기한 두 국가론이나 이런 게 화두가 되진 않았잖아요.
그냥 사실은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 형태로서 대화와 교류를 했는데 지금 이제 두 국가론을 얘기하면서 어떤 하나의 규정인데 이거는 뭐가 달라지나요? 만약에 이재명 정부에서 만약에 지금 정부는 이제 검토 중이고 확정은 아닌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제 시청자들이 볼 때는 자 그러면 평화적 두 국가론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때의 남북 대화나 이것과 뭐가 다르지? 혹시 달라지는 게 있나? 이런 없죠.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건 없는 거죠, 그러면? 없죠. 문제 될 것이 없어요. 실제로 33년 이상을 두 국가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둘 다. 예. 그런데 다만 두 국가가 왜 갑자기 좀 그 정치적 화두가 됐냐 하면은 2023년 12월 말에 열린 조선노동당 이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북한. 김정은이 이제 북과 남은 적대적.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가 됐다. 이제 같은 민족도 아니다. 그다음에 뭐 통일이라는 것은 통일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는 그런 용어들도 다 헌법에서 지울 거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라고 하는 표현을 쓰자 이쪽에서도 갑자기 우리가 사실은 두 국가였네. 근데 교전 중인 또는 적대적인 두 국가는 아니고 그 33년 동안 공존적인 협력적인 두 국가였는데 왜 김정은이가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라고 하지? 이렇게 하면서 두 국가라는 게 새삼 이제 인식이 된 거예요. 예. 근데 그걸 우리가 김정은의 말을 그대로 그냥 우리가 그 되풀이한 것이 아니라 교전중도 아니고 적대적도 아니고 공전적으로 33년을 살아왔으니까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가자 하는 얘기를 하려면은 두 국가라는 개념을 쓸 수밖에 없어요. 정동영 장관이 그래서 지금 평화적인 두 국가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뭐 따라하자 이런 게 아니고 그건 아니죠.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는 형태의 그런 말씀이신 거죠. 두 국가라는 얘기가 나타내는 거는 체제를 인정하는 데서 교류와 협력을 늘리자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 적대적 교전 중이고 적대적인 두 국가라는 얘기를 할 때는 그때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그대로 지속된다면 이거는 교전 상태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우리는 적대할 수밖에 없다 하는 소위 예상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그 얘기를 할 때는 윤석열 정권이 2022년 5월 10일부터 2027년 5월 9일까지 가게 돼 있는데 5년 동안 지금 저 사람들이 하는 걸로 봐서는 이건 언젠가는 전쟁이 일어난다. 탱크로 밀고 올라올 거다. 그래서 작년이네요. 작년 10월 중순에 철도 큰 장관을 있을 때 자재 장비 줘가지고 연결했던 동해선과 그 경의선 철도 끊어내고 도로도 금강산으로 올라가는 도로 그다음에 개성공단으로 올라가는 도로 이 두 개를 갖다 와서 10m 폭으로 5m 깊이 150m 길이로 파내버렸어요. 이게 10m 폭이라면은 탱크 못 건너갑니다. 건너가게. 그다음에 비무장지대 내에 MDL 선상에다가 장벽을 3중 또는 5중으로 쌓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공사가 지금 그렇게 속도를 안 내고 있는데 그때 그 일을 시작할 때는 윤석열 정부가 정한 2027년 5월 9일 이전에 뭔가 일을 벌린다는 그런 불안한 예감 내지는 정세 분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말씀 이제 우리는 북한이 사실은 많은 분들이 볼 때는 북한이 또 쳐들어올까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말씀은 북한은 우리가 늘 이번에 뭐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북한 GDP의 뭐 1점 몇 배를 우리가 국방비로 쓴다.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가 쳐들어갈까 무서워서 그렇게 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중에 상당수는 미군이 철수하면은 인민군이 다시 남침을 한다. 그런 공포가 있죠. 근데 지금 한국은 세계 그 경제적으로 GDP 총액 면에서는 세계 10대 경제 대국입니다. 그다음에 군사적으로 5번째 강국이에요. 자,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한국, 영국, 프랑스, 일본, 이탈리 뭐 그렇게 가요. 북한은 인민경제라고 그러죠. 보통 우리는 국민경제라고 그러는데 민간경제 쪽에 투자를 안 하고 군사경제 투자를 많이 하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저게 지금 뭐 이 군사국가가 돼 있지만은 왜냐하면 남쪽에 대한 방비 차원에서 군비 투자를 많이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국력 격차가 너무 큰데 언제 저렇게
그러니까 경제력이 커지면 군사력이 커지기 마련이니까 부국강병 원리에 따라서 언제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고 생각해서 나름대로 좀 대비를 하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군사 투자를 많이 한 관계로 북한이 경제적으로는 108, 90등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군사적으로는 36등인가 그렇습니다. 5등 대 36등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그러니까 그 80년대, 90년대 이후부터는 적어도 군사적으로는 디펜시브한 국가가 됐어요. 예. 6.25 때는 저희들이 오펜시브 했지. 지금 뭐 말씀드리니까 북한이 이전에 트럼프한테 김정은 위원장이 보낸 편지에 뭐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불만 이런 걸 얘기했다는데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우리 살기도 먹고 살기도 바쁜데 북한에 쳐들어가냐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워낙 국력 차이가 크니 김정은 위원장이랄지 북한에서는 혹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아니, 공포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군사훈련에 대해서 겁을 내는 게 예. 한국의 군사력 자체도 지금 북한으로서는 그 엄청나게 무서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수시로 언급하듯이 북한의 GDP의 1.56배를 우리가 지금 그 군사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큰 거죠. 그러니까 언제 지금 그 일을 벌릴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 살고 있는데 한미연합훈련마저 지금 그 해마다 봄, 가을로 올려왔단 말이야. 지금 윤석열 정부 때는 봄, 가을에 2번만 하지를 않고 한 1년에 한 7, 8번 이상 했을 거예요. 거기다가 일본까지 붙여가지고 한미일 그 3국 공동훈련을 했는데 남북대화 할 때 북한 사람들이 그 뭐 여단 비슷하게 또는 그냥 그 자기네들이 일종의 신세 타령이라고 그럴까 비슷하게 하는 얘기 중에 좀 그 군사훈련 좀 한미 간에 않을 수 없습니까? 이분들 다 북한에서 비상 걸립니까? 우리가 군사훈련 하면 다 전군 대기에 생각해 보시오. 우리는 석유를 1억 한 3, 400만 톤을 사다 씁니다. 북한은 100만 톤을 못 샀었어요. 유엔 대북 제재 이후에는 40만 톤을 줄였어요. 그럼 100만 톤을 사다 쓰던 시절에도 우리의 100분의 1, 130분의 1밖에 못 사다 쓰니까 이쪽에서 막 비행기, 그다음에 군함, 탱크, 뭐 저 자주포 이런 거 전부 탱크 기름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일단 우리가 군사훈련은 국회에서도 대비를 해야 되니까 가동이 들어가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수백만 톤을 군사적으로 쓸 수 있는데 북한에서는 전체 석유가 100만 톤밖에 안 오는데 거기서 군사적으로 반은 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훈련이 있으면은 없으면은 그 50만 톤이 그대로 남는 거예요. 근데 훈련이 아니 남쪽에서 훈련하면 어쩔 수 없이 그건 써야 되는 거예요. 예. 말하자면 시동은 걸어놔야 되니까. 시동 걸고 비행기도 떴다 내려야 돼요. 예. 내가 옛날에 그 청와대 비서관 시절에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청와대 비서관도 했어요. 오산 공군 작전사령부에 한번 가봤어요. 예. 한미 합동으로 훈련을 근무하는 데입니다. 우리 비행기는 김포공항에서 그때 인천공항이 생기기 전인가 가동하기 전이지. 인천공항에서 아니 김포공항에서 비행기가 떠가지고 쫙 해서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 또 저쪽으로 일본 쪽으로 해가지고 태평양 쪽으로서 다시 태평양으로 아니라 알라스카 쪽으로 해가지고 미국 가는 거 그게 궤적이 다 보여요. 예. 선으로. 근데 북한 지역은 뭐가 점이 올랐다 빰빰빰빰 없어지더라고. 주시하고 있는 그 우리 한국군 장교한테 물어봤어요. 저거 뭡니까? 그랬더니 북한 비행기가 전투기가 조금 떴다가 다시 내려. 시동 걸었다가 별일 없는지 떴다가 내려옵니다. 그다음에 짧은 선이 하나 지금 가요. 예. 지금 뭡니까? 그랬더니 저거는 지금 그 조선민항이 고려항공이 지금 베이징 가는 겁니다. 우리는 뭐 비행기 떴다가 독도 쭉 돌아가지고 제주도로 해서 이렇게 다시 오산으로 들어오든지 군산으로 내리고 그러는데 북한은 그런 정도로 기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행기 뜨지, 군함 뜨지, 탱크 광펑거리면서 움직이지. 강에 그야말로 오금이 저린다고 표현합니다. 예. 그걸 안 하면 제일 좋고 줄여만 줘도 우리는 고맙다 하는 얘기를 하는 형국이에요. 사실 뭐 북한이 어떻다 이게 아니라 그럼 우리가 북한이 어떻게 남치면 옵니까? 북한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객관적으로 아는 게 일단 평화와 통일에 사실은 상대 또 우리 현실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아는 게 중요하니까 지금 장관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서 무슨 북침 같은 소리 하고 있어라고 생각했는데 아, 북한 입장에선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 아니, 공포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드네요. 쟤들이 6.25 때 저지른 죄가 있잖아요. 네. 솔직히 이러고 저그 박 기자도 어릴 때 친구들하고 싸웠을 거 아니야. 저는 순해서요. 차라리. 무슨 소리라고 있어. 강한 부적을 하게 되죠. 예. 어쨌건 예. 한 대 때리면은 맞은 놈은 발 뻗고 자는데 때린 놈은 불안해서 못 잔다고 그러잖아요. 예. 언제 저게 반격이 들어올지 모른다 이거야. 그러니까 나는 북한 사람들을 보면서 아, 너희들이 저지른 죄가 과거에 있으니까 우리의 군사력 그 증강, 예. 그다음에 한미 연합 훈련 이걸 겁을 내는 거다. 응? 장관님 말씀 들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 저는 사실 별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아, 북한 입장에선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왜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서 그렇게 정말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지는 뭐 양해가 아니라 일단 그 현실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반감 정도가 아니라 공포입니다. 공포. 예.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남북 대화만 이재명 정부가 잘해서 또는 뭐 지금 정부가 잘해서 뭐 되고 하는 게 아니라 대외 여건도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미국, 러시아, 중국 뭐 또 멀게는 일본까지 엮여 있는 나라가 한반도 주변에 많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천안문 광장에 각 정상이 같이 오르면서 북한이 우군들을 확보해서 남북 대화에 더 소극적이지 않을까? 북중로 결속이 그런 영향을 주지 않을까? 부정적인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북중로 그 천안문 성로, 천안문 막로 뭐 위에서 소위 이 시진핑이 가운데 서고 그다음에 이제 좌정은 우푸틴 딱 사진 찍고 그랬는데 야, 저건 김정은이가 국내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써먹기 좋은 사진이다. 저건 그 사회주의권의 거두들과 나란히 사진을 찍으면서 예. 뭐 북한은 지금 현재 사회주의도 아니지만은 최소한도 3등으로 올라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 그 사진을 보면 그러나 지금 트럼프가 김정은을 계속 만나고 싶어 하는데 그때부터도 예. 트럼프와 김정은이 에이펙 등을 통해서 계기로 해서 만나게 되면은 김정은은 그 사진이 더 국내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예. 그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저 삼자가 만나지만은 이게 북중 정상회담 그다음에 중러 정상회담을 할 망정 중러가 아니라 저 북러 정상회담을 하지만 중러도 같이 넣어서 중러가 같이 삼국 북중로는 쉽지 않을 거다. 삼국 정상회담을 할 수 있을까? 못할 텐데 왜냐하면 중러 관계가 옛날 50년대 중반부터 중소가 그 치열한 예. 경쟁을 해왔 중소 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처음에 이념 분쟁이다 나는 국경 분쟁까지 갔지만은 사실은 사회주의권 내에서의 그 이 누가 맹주가 되느냐 하는 싸움이었었습니다. 근데 소련은 그동안에 이제 몰락을 했고 예. 러시아로 이제 그 규모가 축소됐고 중국이라는 나라는 2010년부터 G2로 올라섰어요. 예. 지금 미국하고 힘겨루기를 하는 나라입니다. G1이 미국이고 지금 중국이 G2 아니에요? 예. 2010년에 중국이 G2로 올랐을 때 그 미국의 GDP 대비 중국의 GDP가 한 40% 됐어요. 지금 60% 70% 다 됐습니다. 머지않아서 지금 중러의 아니 미중의 GDP 총액이 같아진다고 이제 봐야 되는데 중국에서는 그 2049년으로 잡고 있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100년이 되는 해에는 반드시 미국과 예. 경제 면에서 동등한 위치에 올라서겠다고는 그거 있는데 지금 그렇게 그 중러가 그렇게 한 덩어리가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진 찍으면 뭐래 거기서. 그리고 지금 미중이 경쟁 관계에 들어간 정세이기 때문에 예. 김정은으로서는 50년대는 중소 틈바구니에서 등거리 외교 뭐 왔다 뭐 그 줄타기 외교를 하면서 국익을 챙겼지만 이제는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해가지고 국익을 챙겨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어떻게 활용하냐는 문제지. 나는 천안문 성로 그때 사진 보고 저것은 그냥 나중에 기념 사진으로 남는 거지 국제 정치적인 의미는 없다 그렇게 봤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국내 정치용으로 효과가 크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북미 정상회담이 되면은 김정은이는 당장 거기 나와서 양자 사진을 찍고 그다음에 사진으로 남는 게 아니라 그다음부터는 북미 관계 개선으로 넘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말하자면 유엔 대북 제재 해제 또는 뭐 핵보유국 인정 이걸 이용해 가지고 국내 정치를 안정시키면서 미국 관계를 개선시키려고 할 거다. 그 틈새를 뚫고 우리가 지금 가야 되는 거다. 들어가야 된다. 남북 관계는. 일단 중국과는 북한이 한때 좀 소원했었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전승절 기념식에 초청받고 또 푸틴도 엮이긴 했지만 같이 시진핑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유엔 경제 제재를 받는 북한으로서는 경제 대국인 중국과의 돈독한 관계로 해서 뒷배가 이제 생긴 것 아니냐. 근데 경제적으로 뒷배나로서는 안 해주고 있어요. 중국이 아, 지금. 그래요? 예. 이번에도 그 러시아의 뭐 최선희가 이 16일부터 갔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보고 몸이 들어가지고 예. 김정은이 그 판문점에 나오면은 내가 제재 문제도 논의해 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카드를 던졌건만 그 정도까지는 안 돼서 북미 정상회담 불발로 됐는데 예. 하여튼 그 이후에도 그 북한의 총 정치국장이 러시아를 가고 가서 이제 그런 그 카운터파트 회담을 하고 하는 거 보면은 북한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한 2만 명 파병을 해가지고 한 3, 4천 명이 죽었어요 지금. 예. 그 전사자 숫자를 가지고 러시아로부터 뭘 자꾸 받아내려고 하는 외상값 받으러 댕기는 중이지. 근데 러시아한테는 요구를 할 수 있는 건수가 있지만은 예. 중국한테는 그게 없어요. 어. 근데 중국은 한편 지금 미국과의 미중 경쟁 대립 관계에서 어설프게 북한 도와줬다가는 미국으로부터 압박만 받게 됐기 때문에 빚만 지게 되는 괜히 미국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한테 오히려 약점만 그 잡히는 거죠. 트집 잡힐 일은 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미중 관계이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는 북한이 뭐 얻을 것이 사진 찍고 끝나는 거예요. 난다. 알겠습니다. 사실 제일 관심이 많은 분야 또 이번에 트럼프가 그렇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자 했는데 사실은 못 만났죠. 이 부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오늘 전문가 대담 시간은 다 돼서 그건 내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To be continue. 투비큰. 예, 오늘 지금의 남북 대화 어떻게 해야 되냐, 또 북한의 우리가 이제 두 국가론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북한 상황은 어떤지, 북한은 무엇을 생각하는지에 대한 얘기도 듣고요. 북중러 결속에 대한 장관님의 분석도 들었습니다. 장관님 바쁘신데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앞서 이제 북미회동 얘기 그리고 장관님이 황금기를 이끌었던 남북 대화 그때 얻을 교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탐색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탈북민이 전하는 북한 이슈입니다. 클로즈업 북한 소식인데요. 우리가 한반도 평화의 길을 묻다. 그 길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하나가 북한의 실제 모습이겠죠. 이 분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웹툰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분입니다. 전주옥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탈북하셨고 네, 지금은 웹툰 작가. 맞습니다. 아, 네. 웹툰을 쓰시고 탈북하신 지는 언제 되셨습니까? 제가 2013년까지 북한의 양강도 해산 지역에서 살다가 왔으니까 12년이나 아, 됐습니다. 네. 제가 찾아봤어요. 네. 전종님 인터뷰한 거 다른 데도 이렇게 통일부에서 하는 방송들 여기 인터뷰가 네. 있더라고요. 찾아봤더니 남편분도 웹툰 맞아요. 작가시다. 맞아요. 네. 부부가 같은 일을 하면 좋은 점이 있나요? 나쁜 점이 많습니까? 아, 표정으로. 어려워하시는데 노코멘트 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보단 남편이 힘들 겁니다. 제가 상사고 남편이 아. 직원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래요? 갈구거든요. 아, 네. 한마디로 갈군다. 남편이 조금 힘들어합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네. 북한도 부부가 같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한국보다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 북한에서는 남자가 일을 하면은 예. 아내는 부양가족으로 남을 수 있거든요. 아. 근데 부양가족으로 남는 게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일을 해서 뭐 그만큼 배급이 다 정해진 대로 나오는 게 아니니까 아니기 때문에. 아내가 부양가족으로 최대한 돈다고 하는데 부양가족으로 돌아서 장마당에 나가던 뭐 어디 가서 뭐 농사를 짓던 해야 아. 생계 유지가
더 수월하니까 아. 기본적으로 같은 일을 하진 않을 겁니다. 그게 훨씬 경제적으로 좋네요.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 장마당을 간다거나 농사일을 돕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통제되지 않는 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건가요? 그럴 겁니다. 네, 아. 어느 정도 그 정도의 사유재산은 뭐 인정해 주니까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4번에 걸쳐서 전주국님과 함께 북한의 생생한 이슈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가져오신 주제는 어떤 겁니까? 네, 제가 오늘 소개할 주제는요. 제가 한국에 와서 느낀 건데요. 유행이 따라가기 바쁘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빠르게 변합니다. 근데 또 북한에도 유행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 북한의 대중문화와 트렌드입니다. 아마 채널 고정하시고 이거 보시면요. 북한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채널 고정이란 말도 쓰시고. 지금 저 순간적으로 개인 방송 보는 느낌이었어요. 네. 우리가 사실 북한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미지는 뭐 뉴스도 있겠지만 사실 영화나 드라마 또는 가끔 예능에서 보는 그런 맞아요. 이미지가 많습니다. 네. 실제는 어떻습니까? 요즘 방송의 뭐 드라마, 영화에서 북한의 현지 상황을 좀 많이 고증을 살리려는 부분이 되게 많이 노력이 네. 돼 있어요. 그래서 막 영화 촬영팀에 항상 탈북민들이 들어가 있다거나 그럼에도 다른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한국에 딱 왔을 때 개그 콘서트를 봤는데 거기에 고조 할아버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래 고조 내래. 북한에서 아. 왔다오. 사실 이거 북한에서는 거의 안 쓰는 북한 말이거든요. 뭐 내래 고조 이게 내래 진짜 동물에 그렇죠. 안 써요? 사실 거의 안 북한에서는 써요. 이제 사용을 안 안 한다는 써요. 말씀이신 거죠? 네. 내단은 특히 그 누구도 안 쓰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여기 오니까 거의 북한을 대표하는 상업적 코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다르다. 여러분 네. 이거 진짜 아셔야 됩니다. 우리 그렇죠. 동무, 뭐 김동무, 네. 이동무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직장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호칭이 애매할 때 뭐 김프로 뭐 이런 말도 쓰고 그렇죠. 그런데 북한에서 어떻게 해요? 직장에서 맞아요. 김동무, 전동무. 그럴 아, 때 그럴 직장에서는 때. 그렇게 합니다. 네. 과장, 부장은 없어요? 부원, 뭐 책임 지도원급들, 기사가 아마 그 전문 직종 그리고 뭐 책임 비서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러면 네. 김 기사면 네. 김 기사 이렇게 나가나요? 김 기사 동무 이렇게 나갑니까? 기사 동무, 네, 동무는 책임 부원 거의 동무, 기본값이군요. 네, 이렇게 맞습니다. 그 표현을 쓰는데 동물에 뭐 이런 식으로는 안 한다는 동물의 내래고조, 요거는 요건 없는 거예요. 저도 여기 와서 연습했어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북한 말투가 아닌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연습하셨답니다. 네. 저도 여기 와서 완벽하시네요. 네. 첫 번째 이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에도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네. 한류가 있다. 당연하죠. 한류의 힘은 못 가는 데가 없습니다. 국경도 넘고 철조망도 넘습니다. 실제로 제가 대북 방송국에서도 일을 하고 있는데 예. 얼마 전에 북한 주민에게 K-팝 데모넌터스를 보여줬어요. 그 반응을 조사해본 자료를 봤는데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아유 뭐 괜찮았겠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충격인가? 반전의 반응이었는데 어떤 반응인데요? 너무 미비했어요. 별로다? 왜냐하면 정말 별로 북한 감흥이 주민들이 없다? 실제로 K-팝 팬 문화를 경험한다거나 네. 우리와 같은 사실 한류 이런 문화 소비 현상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팬 문화를 알아야 좀 더 여기 흠뻑 빠져드는데 그걸 공감하기가 그러니까 힘든 그 팬 거예요. 문화에 공감이 안 되니까 네, 네. 약간 그게 조금 오히려 그래서- 드라마 같은 것보다 덜 와닿아. 맞아요. 그리고 그러네. 또 한 주목됐던 부분이 막 덮이나 까치 민화도 소개가 되는 북한 일반 주민은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런 거. 그래서 뭐 귀여운 애가 하나 나왔네 정도여서 좀 우리가 생각하는 반응은 아니었다였는데 반면에 폭삭 속았수다는 정말 그럴 수도 그 있겠네요. 이상의 반응이었습니다. 폭삭 속았다. 이제 서문으로 받아봤는데 네. 막 정말 내가 본 한국 드라마 중에 최고 중에 하나다. 한국의 60년대는 지금의 우리 북한 같군요. 라는 오. 말도 있었고 예. 주인공들의 이야기에 함께 울고 울었습니다. 하면서 엄청 공감을 보냈어요. 그만큼 어찌 보면 북한 주민에게 있어서 한국 드라마나 영화의 인기와 공감대는 엄청나다라고 볼 수 사실 폭삭 있겠습니다. 속았수다 저도 정말 재밌게 맞아요. 봤는데 네. 어떻게 보면 한국인의 정서가 거기에 맞아요. 나와 있고 네. 맞아요. 지금 북한 주민들도 그걸 보고 그게 더 와, 통하네요. 그게 사실 같은 약간 민족이니까 느끼는 거죠. 캐대온 같이 너무 이제 소위 말하는 핫한 거보다 맞아요.
그런 좀 아날로그 맞아요. 감성이 예. 오히려 더 전달이 좀 맞아요. 되는 건가 휴머니즘이 싶네요. 통한 거죠. 사실은 가족을 네. 위한 뭐 부모의 희생,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책임감, 네. 그걸 보여준 건데 북한도 그런 게 많군요. 사실. 그럼요. 네. 근데 이 드라마가 인기 있다 보니까 한국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음식도 인기가 있었어요. 우리 막 그 청춘 드라마 보면요. 학교 앞 떡볶이집에서 남녀 주인공이 떡볶이를 먹다가 사랑에 네, 꼽힌다거나 어. 막 회사 일에 찌든 회사원이 부대찌개에 소주 한잔 하면서 하루의 시름을 더는 장면들 단골이잖아요. 이걸 보고 북한 주민들이 저게 대체 무슨 음식이냐. 우리도 해먹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북한엔 떡국대라고 가래떡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고추장에 비벼서 만들어 먹어봤는데 떡볶이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는 떡볶이가 없었나요? 없었어요. 네. 그리고 부대찌개를 봤는데 소세지가 들어가니까 중국에 칼파스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칼파스를 막 몰래 들여와가지고 만들어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겁니다. 라면은 어떻습니까? 라면은 원래 있었어요. 꼬부랑국수 라면, 맛있습니다. 꼬부랑국수. 정말 맛있었어요. 그래서 라면까지 넣으면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장마당에 내다 팔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엄청 맛있어했어요. 그러니까 급기야 북한 당국에서 외부 음식을 절대 유통해서도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되고 먹어도 안 심지어 된다. 가정에서 만들어 먹어도 안 된다 하고 단속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외부 음식을 또 철저히 단속하는데 한편으로는 외부 음식을 막 소개하는 기사도 저 얼마 전에 봤어요. 어떤 매체에 소개됐는데 짜장면을 소개하더라고요. 짜장면. 네. 평양에 어떤 식당에 음식이 있는데 그 메뉴인 짜장면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떤 외부 음식은 되고 우리 한국식 짜장면일까요? 좀 달랐어요. 그쵸. 모양은 뭔가, 조금 예. 비슷한데 이 레시피도 나왔었거든요. 레시피를 보니까 그 우리는 춘장 베이스잖아요. 네네네. 북한에서 소개한 레시피는 된장 베이스입니다. 아. 네. 그리고 면도 감자 전분이나 메밀을 좀 더 섞어서 좀 더 쫀득쫀득하게. 무슨 맛- 무성하실까? 네. 우리나라에서 파는 것보다 비싸겠는데. 그래서 평양에 건강에도 좋은데. 저는 해산에 살아서 짜장면을 들어도 못 보고 먹어도 못 봤는데 평양의 전분한테 물어보니까 뭐 몇십 년 전에도 있었는데 그렇게 우리가 아는 것만큼의 대중적이진 않다. 근데 어느 식당에 가면 거기에 짜장면이 있다.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네. 우리나라 이제 한류 앞서 드라마 복싹 수거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보겠죠. 그렇죠. 일단. 근데 그게 좀 일반적인 건지 아니면 극히 맞아요.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옛날에 특정 마을에 그렇죠. 옛날엔 뭐 이상한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정말 선진문화에 앞서가는 분들 그쵸. 그분들만인 건지 어떤 거예요? 저 되게 전문가적인 분석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되게 인기 있는 한국 드라마 제목도 기억나는데 선제옥고 티어를 종방하고 일주일 만에 탈북한 분이 계셨어요. 그걸 북한에서 보고. 그만큼 인기 있는 거는 빨리 들어가기도 합니다. 중국에서 바로 쫙 들여보내니까. 문제는 이걸 누리는 사람은 대중적이지 않다. 왜냐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구입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어야 그렇겠네요. 되고 유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볼 수 있는 안전망도 있어야 있어야 되니까 되고. 그 모든 걸 속에서 해야 되니까 좀 희소성은 있는 거. 네. 알겠습니다. 자, 전주홍님이 북한의 실제 모습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가 북한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퀴즈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네. 오늘 퀴즈는 뭡니까? 먼저 맛보기 퀴즈인데요. 제가 그 북한에 요거 있습니다. 오리는 깨깨 깨깨. 네, 돼지는 꿀꿀. 꿀꿀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맞췄어요. 네. 나도 긴장했어. 자, 북한에서는 동물의 울음소리 이렇게 공식 표준어가 있지 네네. 않습니까? 울음소리가 따옴으로 표시된 동물이 있습니다. 자, 보기를 드릴 건데요. 첫 번째 고양이, 두 번째 따오기, 세 번째 호랑이, 네 번째 사자. 어떤 걸까요? 저 이거 알아요. 알아요? 그러면 둘 말씀하지 마시고. 연관이잖아요. 저는 아니에요. 야옹이로 하겠습니다. 야옹이. 네. 네, 야옹이의 고양이의 울음소리는 따옹 이런 거다. 네. 땡입니다. 땡인가요? 정답이 뭡니까? 정답은 호랑이죠. 맞아요. 아, 네, 호랑이가 아니 사실 따옹. 고백하면 아까 대기실에서 살짝 제가 컨닝을 했습니다. 네. 아쉽습니다. 네. 자, 이제 호랑이. 번외편으로 들어갑니다. 네. 우리나라에는 민속놀이가 있죠. 네. 그러면 이 민속놀이의 북한식 표현이 뭘까? 민속놀이? 네. 민속놀이 민속놀이를 북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네. 민족끼리라는 건 있잖아요. 네네. 북한에. 민속놀이. 약간 힌트를 드리자면, 네. 그 오락회에서 이렇게 춤추고 노는 걸 오락회에서 오락회. 오락이라는 말을 실제로 씁니다.
전혀 갑자기 어렵군요. 이렇게 갑자기, 멈췄어요. 네. 저도 네. 민간에서 하는 오락회다라고 오락회다. 해서 네 글자라고 오락 땡땡인 민간 거잖아요. 오! 민간 오락. 훌륭하십니다. 근데 그냥 그거는 너무 쏘쏘잖아요. 민간오라. 네, 민간 오락이라고 공식적으로 민간오락. 표현합니다. 네, 그래서 네. 청년들이 이런 민간 오락을 민간오락. 즐기면서 네, 이건 뭐 북한 가서도 이 지역의 민간오락은 뭡니까? 라고 맞습니다. 물어봐도 그러면 되는 우린 그런. 돈돌라리입니다. 뭐 이렇게 대답하실 바로 거예요. 예를 들어주셨는데 이제 좀 딱 기억이 날 것 같아요. 네, 네. 민간 오락. 오늘 클로즈업 북한 전중님과 함께했고요. 다음 시간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함께하는 원음방송 특집 통일대담 한반도 평화의 길을 묻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김태현 박사님 오늘 계속 함께했는데요. 첫 시간 소감 어떻습니까? 뭐 정말 사실은 알고 있었던 것도 새롭게 좀 와닿았고 몰랐던 예. 것도 많았고 예. 굉장히 개인적으로 배움이 많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 지금 통일은 마치 먼, 딴, 아주 멀리 있는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 같지만 독일처럼 우리도 언젠가 불현듯 통일이 올지 모릅니다. 통일은 어쩌면 뭐 고용, 의료, 관광, 산업은 물론이고 저성장, 저출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다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그게 어느 쪽이든 바꿀 수 있는 어쩌보면 가장 큰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준비해야만 제대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